아, 잘 쉬었습니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가지고 생리장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방지를 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지금 화면을 보기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해 하실 분도 계시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지요. 한 사람이 주제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 하는 이야기를 또 한다 그러면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내지는 좀 요약만 해가지고 핵심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거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의 벌칙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한 사람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은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 많이 못하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내 다리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인내력도 많이 힘들어 할 수 있겠구나.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흥미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벌칙이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들어버렸을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게 되고 내 고집에 의해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보들을 그것이 힌트가 되어서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결국은 계속 내가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이렇게 농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마다 이해력의 차이가 있고 자기가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주 그냥 진지하게 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던 이야기,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라고 같이 들려버리면 제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도 과연 이게 내가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내의 편견에 의해서, 선입관에 의해서 저런 부분들은 적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설령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현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기만의 그것이 이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핵심 단어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면 이 교육 시간이 훨씬 더 알찬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그 말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시간에 이어서 과심갈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설을 앞두고 저장 기간이 4개월 이상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과심 부분이 이렇게 갈변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장 한계 기간을 넘었거나 저장고 내에서 너무 이제 환기가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CO2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 경우, 특히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번에 드린 것처럼 숙기가 너무 진한 상태의 과실을 땄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인별로
본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게끔 장기간에 보관할 것 같은 경우 너무 늦지 않게끔 하고 CO2를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너무 고농도가 유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저장고를 환기를 좀 시켜줘야 되고 저장 기간도 너무 늦지 않도록 4개월 정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심한 데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심이 갈변될 경우에는 과숙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환기를 보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저장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도록 그리고 저장되는 과실 같은 경우는 너무 늦은 것들이 저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인 수확기보다도 조금 앞당겨서 수확을 해가지고 후에 우리가 소위 농업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심이 풀리는 과육이 좀 풀리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저장을 하시는 것이 좋으라 생각이 됩니다. 용도별로 그러니까 즉시 출하용 내지는 저장용, 설용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것을 판매를 하시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들입니다. 이 지하부에 있어가지고 배수불량하고 세균 발생이 적어서 칼슘 흡수가 불량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바람들이가 나온다. 특히 아까도 말한다시피 수확 시기가 너무 늦게 수확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바람들이가 많이 나온다. 결국은 모든 생리장애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대목의 문제고 좋은 대목을 쓰는 거, 그러니까 북직홍배를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관수 장치를 해주는 거하고 물을 잘 빼주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확 시기를 내지는 결과지가 너무 오래된 결과지 지령을 유지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과지가 갱신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비지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더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바람들이과를 예방하기보다도 사실은 과실이 일정하게 정형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실이 굉장히 품질이 좋게끔 당도가 높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측지갱신은 아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포함이 됐지 모든 것은 큰 줄기는 결국은 뿌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근권을 넓힐 수 있도록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생리장애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 최종 대책은 바로 그런 쪽으로 수렴이 됩니다. 돌배도 이제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배라고 하죠. 이 끄터리 부분이 이렇게 꽃자리 있는데 부분이 이렇게 말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면 이게 이제 숫배로 발전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결과지가 너무 오래된 결과지 측지를 오래 썼을 경우에도 이제 많이 하지만 어린 나무 특히 이제 수세가 강하고 그럴 경우에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보면 자화라 그래가지고 올레의 밑에 쪽에서 생긴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에 착과를 시켰을 경우에는 이런 숫배 증상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여기 부분을 좀 잘라버리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늦게 잘라버리면 그게 흉져서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질을 해버리면 이 부분들이 이제 더 말끔하게 정리가 돼서 숫배로 많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이게 육아인데 늦게 서야 이렇게 자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수확할 당시에는 여기 부분이 남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제거해 줬을 때는 숫배의 흔적은 약간 있을지라도 이것이 그닥 그렇게 이게 이제 그 숫배의 흔적이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남아두면 이렇게 숫배의 형태를 가지는데 여기 부분을 이제 잘라버리면 이렇게 이제 이런 흔적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인데 만개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이 꽃받침을 제거해주면 전체적으로 정상 과실로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흡변과입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나서 즉시 이제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늘진 곳에 옮겨서 저장고에 있는 그늘진 곳에 이렇게 둬가지고 예건을 시켜서 하는 건데 약 10일 정도 예건을 이렇게 기간을 두게 되면 이 흡변과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저장 같은 경우를 어디에다 위탁을 시켜가지고 저장을 했을 경우에 이 설 무렵에 되면 지금부터 막 민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이 과피흡변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따서 바로 저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일 정도 예건을 해가지고 말려서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엽소 증상입니다. 엽소는 지금 보시면 여러 개 입 가운데 쪽이나 가장자리 이쪽에 가깝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흡변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되는 증상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양수분이 햇빛이 뜨거운데 그리고 이 뒷면을 통해서 이제 전부 다 증산작용을 하면서 나무가 뜨거워지는 것을, 잎사귀가 뜨거워지는 것을 물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물이 몸 체온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기화열로 인해서. 근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공이 막혀버리고 기화열을 이렇게 체온을 식물체의 온도를 못 떨어뜨리니까 조직 자체가 이제 괴사가 돼버리는 그런 증상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봄철에도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고 그러니까 건조 조건이 건조가 되지 않도록 토양 수분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질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신초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이 더 조장이 되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제 붕소인데요. 예, 붕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당분이 어떻든 과실이나 가지 그리고 뿌리로 전류가 되는 것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소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큰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붕소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무기 성분입니다. 아까 이제 붕소가 이렇게 보트 형태로 붕소가 가행되거나 부족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트 형태로 되거나 이렇게 총생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잎사귀가 이렇게 뾰짝뾰짝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존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피가 이제 검게 해서 세 가지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끄트리 부분이.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붕소가 결핍하거나 많을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우리가 이제 고토라고 그러는데 마그네슘은 광합성을 잘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장애가 일어나면 이렇게 황화가 연맥 사이로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황색 무늬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이라든가 건습이 반복된다든가 물리성이 불량하다든가 물리성이 불량하다는 것은 토양에 고체 성분이 있고 액체 성분이 있고 기체가 있습니다. 고체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유기물 토양 그 자체의 모함에서 나오는 토양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시용한 퇴비 그리고 유기물 그 다음에 부식 그 다음에 액체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리고 양분이 녹아있는 물,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기거든요. 이런 공기들이 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량해진다라는 것은 기상이 적어지는 환경이 되거든요. 기상이나 단단해져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뿌리의 발달이라든가
기능 자체가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그네슘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제 많은 양을, 그러니까 비료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비료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칼륨 비료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도 수세가 안정될 수 있으려 그러면 균형 시비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토석회가 거기에 맞게끔 시비 처방이 받는 대로 고토석회를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2, 3년마다 내지는 황산 마그네슘 연면 살포를 통해서 5월 하순부터 3, 4회 정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화 증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가수원에서도 일부 선어나무에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토양 중에 인산이 과다할 때 철분이 이제 녹지 않은 거예요. 불용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게끔 그런 형태로 변해서 결국은 식물이 흡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황산철이라든가 연면 살포를 통해 가지고 황산철을 이렇게 해서 급처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리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시비를 해서 마그네슘이 적정한 수준으로 흡수가 되게 하고, 또 특정 양분이 많아지면 이 마그네슘이 이렇게 인산이 너무 많아지면 철 흡수 자체가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유발이 되니까 모든 양분이 균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꽃눈이 이제 이렇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이미 전년도에 8월 초중순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겉털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때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10월 달 정도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 같은 경우는 그 해 말에도 볼 수 있지만, 그 다음 해에는 명백하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옆에서 부화가 이렇게 터서 이렇게 나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꽃이 돼야 되는데 부화가 터버려요. 여기에 눈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10월 달에 이렇게 쪼개보면, 가운데로 칼로 이렇게 쪼개보면, 이런 꽃눈이 고사되는 농가가 많은 경우에는 여기를 잘라보면 이 가운데가 벌써 까맣게 죽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원인을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가 너무 많다든가 너무 강전정을 해버렸어요. 특히 이제 지상부는 쑥딱 잘라버리고 통째로 잘라버리고 그 위에다가 고접을 한다든가, 특히 이제 배수가 불량한 지역, 그리고 이제 도장지가 너무 많이 발생한 지역,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눈이 잠자버린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너무 온도가 따뜻해 버리거나 온난화로 인해 있을 경우에는 저온 요구도가 충족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눈이 죽어버리는 형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길쭉하잖아요. 그리고 해안성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밑에 쪽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증상이 일본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겨울이 따뜻해지면 이런 증상이 꽃눈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대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GA 도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는 양보다도 더 많이 쓰거나 너무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다 써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걸 우리가 과대라 그러죠. 과대라 그러는데, 여기 부분이 그냥 심하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베릴린을 많이 또 장기간에 걸쳐서 과량을 도포를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과대에 비해서 이상 발육 과대가 발생률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착과량이 측면에 있어서도 이상 과대가 그 저기 전체적으로 저기 착과량이 적게 되는 이런 거에서 착과량이 적게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수도 적고 만개화 같은 경우도 적게 되는. 근데 그 저기 이상과대 발생률이 지베렐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과대 발생률이 33% 많이 발생되게 되고 정상과대 같은 경우는 67% 정도로 이렇게 다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가뭄 조건에 어느 시기든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물에 그러니까 가뭄이 되지 않고 항상 물과 양분이 있어서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야지만 생리장에 양분이 균형적으로 시기별로 고리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관수장치하고 배수장치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토양을 토심을 넓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고 뿌리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저기 그 뿌리가 양수분을 잘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심경과 배수 처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과를 너무 많이 해버려도 양분에 있어가지고 흡수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게 해버릴 경우에도 뭐 생리장애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 균형 착과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숙기에 있어서 신경을 매우 잘 써야 된다. 너무 늦어버리거나 너무 늦어버렸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과신갈변이라든가 바람들이라든가 그런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꽃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이제 일본의 과실일본에 있는 책에서 제가 이제 그 번역을 해서 그림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여름철 이게 초여름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신초를 유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예비지로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꽃눈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신초가 이렇게 서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 눈 자체가 입눈이 돼버려서 우리가 원하는 꽃눈이 안 생기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30도에서 40도 정도 이렇게 각도로 유지를 이렇게 덕에다 묶어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입눈 대신에 꽃눈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자란 것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 세력이 너무 약해져서 우리가 그 예비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워줘서 이것을 예비지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면 좋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덕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좀 유인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우리가 끈을 길게 늘어가지고 이것을 신초를 유인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신초를 이렇게 그 서로 묶어가지고 일단 꽃눈만 오게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세력을 좀 줄여서 이것을 측지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덕에 묶을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초끼리라도 묶어서 예비지로 이제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측지를 안정적으로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그 일반적으로 쐐기형으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끔 이렇게 톱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월달이나 2월달의 경우에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렇게 신초가 밑에서 이렇게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수문들이 여기가 다 밑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튀고 나면 이것을 신초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여기 공간이 그루터기가 남지 않고 잘라버리면 이런 자마가 이렇게 숨은 눈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공간을 다 잘라버리는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밑에 쪽을 2, 3c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공간 순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를 좀 남기고 2, 3cm 정도 이렇게 잘라버린 수준으로 만약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새순이 나올 수 있게끔 그 공간을 허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은 이걸 자르기 대신에 여기에서 결과를 충분하게 하고 나서 예비지가 이제 충분하게 성숙이 되고 이제 내년에 착과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한다 그러면 여 위에 것을 잘라버려도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러기 전에는 이 공간이 많이 생겼다 그런다 그러면 비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요것은 남겨두고 그 다음 해도 착과를 시키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성숙이 돼서 자리에 들어갈 정도 되면 이 신초를 가지고 결과지로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시 기계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단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절단을 해서 여기 공간을 남겨두면 이쪽에서 튀어나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했던 거 세 가지가 나오는 그런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정 시기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정을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또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감도 없고 이 공간이 지금 평면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게 입체적인 공간에서 이걸 자르고 할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정에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유튜브의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 농촌진흥청 배연구소를 이렇게 쳐보시면 검색어로 치시면 뭐가 나오냐면 배 전정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배농사를 측지를 정말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선도농가의 동영상하고 그리고 배연구소에서 만든 그 측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전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을 약 5분에서 10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을 곁들여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측지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보면 지금 이쪽에서 보면 이것이 대부분 이렇게 막 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덕시설에 비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측지로 빨리 갱신을 하고 여기가 불과 2.5cm 정도 직경이 넘어가 버리면 결실지로서 굉장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주지에 비해서 20%를 주지 두께의 20%를 넘어간 것 같은 경우는 세력이 굉장히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예비지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 뭐 잘라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공간이 비어 있다 그러면 그걸 당분간 유지하되 예비지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설명할 것은 모아이며 도죠.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대부분 그 저온 피해를 당해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거의 30% 수준, 나주 같은 경우도 한 40% 수준만, 30-40% 수준만 착과를 시키고 평년에 비해서 다 못 달게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 시기별로 이제 꽃이 많이 이렇게 휴면기라든가 백내기에 거쳐서 만개기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요 뒤쪽으로 만개기에 이를수록 굉장히 온도가 저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꽃몽오리 단계에서 백내기 단계에서 영하 3도에서 2시간만 유지해야 되더라도 굉장히 이 꽃이 이렇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온도가 떨어지는지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불과 2시간 정도만 유지만 안 되게끔 4시간 정도만 유지가 안 되게끔 그때만
불을 피워서 온도를 2, 3도만 올려주기만 하면 이런 저온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연소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썼던 농가 같은 경우는 3번을 불 피웠어요. 저녁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 착과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2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걸쳐가지고 3번 정도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작년에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연소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연소법에 대해서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 시설을 지원하고 이걸 써봐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고가입니다. 방상 팬을 설치를 하는 것도 고가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해서 얼음으로 속에다 넣어가지고 보호를 하는 그런 개념도 굉장히 장단점이 있지만 그거 자체로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산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방산팬 하나만 설치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하 2.2도씨로 떨어질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방산팬하고 연소법을 같이 써요.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 하나, 방산팬 하나만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느냐? 아닙니다. 방산팬은 우리가 냉기가 정체가 되어 있을 경우에 위에 있는 냉기를 좀 상층부에 있는 것을 끌어서 밑에다 불어줘가지고 온도를 교반을 시켜주거든요.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온 피해의 양상이 어떻든가요? 서리 피해가 아닙니다. 서리 피해가 아니라 바람이 쌩쌩 부는 가운데 저온에 영하 6도, 작년에 구리 같은 경우 영하 6도, 그 다음에 나주 같은 경우 4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4도까지 꽃이 피었을 때.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에 거 불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온도가 내려갔을 때에 지켜서 옆에서 불을 떼는 겁니다. 불 떼면 위험하죠. 불 나면 만약 산야지에 있는 과수원이 있다 그러면 산이 불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딱 꼭 지키셔야 돼요. 연소 장치를 불을 피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전가지를 이렇게 불을 피워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불을 피울 때 가장 현행법 그걸 둘째 치고서라도 불이 안 나야 되잖아요. 주변에. 불이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불을 피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결국은 4월 초순경에 작년에도 이제 4월 4일에서 한 7일 이 주간에 굉장히 저온이 와서 다 저온 피해를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무렵에 전에, 그러니까 3월 달까지 말에까지는 밭을 로타리를 해가지고 이나물질이 붙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낙엽이라든가 주변에가 이렇게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불 피운 것이 튀어나가서 낙엽에 불 붙을 수도 있고 임야지에도 화재가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을 피우려고 생각하신 분은 로타리를 치게 되면 크게 땅이 불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위험 요인은 크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불 피우는 동안에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소화를 하든 어지간하면 불은 안 나는데 옆에서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러면 지켜서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꽃을 지켜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연소법과 송풍법, 살수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동성 품종이라 해서 원항, 한아름, 화산, 만풍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신고에 비해서 그 개화기가 하루에서 약 4일 정도까지 좀 늦는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늦게 나오기 때문에 꽃이 더 아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온 피해에 더 강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송풍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외국 같은 경우 이것이 10m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좀 낮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높이 하는 거 하고 이 펜 자체가 한쪽이 날개 한쪽이 2m에 달할 정도로 엄청 커요. 그러니까 교반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섞어주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선풍기처럼 거의 선풍기 2배 정도 되죠. 좀 작은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하 2.2도씨 이하 정도 돼버리면 언제든지 불을 피워서 하되 이렇게 연소를 이런 것은 지금 현행법상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에서 제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펜 길이가 그게 총 3.7m, 9.8m에 속하죠. 근데 이제 뉴질랜드라든가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석유예요. 석유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을 피우는 건데 1년 내내 여기 가에 여기가 방풍수거든요. 이 방풍수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둡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밑에 파레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레트를 들었다가 가손 밑으로 이제 서리가 예상되면 다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번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스탑겔이라는 것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초입니다. 양초. 그래서 양초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10m 간격으로 하나씩 둬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심지는 뭐냐면 플라스틱 박스예요. 그 심지가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이 심지가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토치로 불만 붙이면 계속 불이 타요. 그래가지고 딱 꺼버리면 여기 뚜껑만 닫아버리면 깡통인데 뚜껑만 닫아버리면 불이 꺼지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녁 내내 이렇게 여기 포도밭이거든요. 포도밭에 이렇게 지금 불 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사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해서 네덜란드 쪽에서는 이렇게 프로판 가스를 이렇게 들여다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난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떼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시험 단계입니다. 예, 아직은 확대가 안 돼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농업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21년도 지금도 올해도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포도밭을 그리고 사과밭을 다 보존하고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도 저온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대처를 하시렵니까? 마냥 송풍기 설치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아니면 재보험이 작다고 하면서 그 보험의 수가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같이 대응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은 이 파라핀 메탄올 젤하고 액체 파라핀하고 그 다음에 목탄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 연소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깡통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저어주지 않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 연소가 돼서 딱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요게 하나가 이제 시중가 가격으로 하면 12,000원에서 13,000원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뚜껑을 한 3분의 절반에서 약간 약간 한 5분의 3 정도, 5분의 3 정도 닫는 식으로 해서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거의 5시간 반 정도 탑니다. 꾸준하게 타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불만 붙여놓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그 좋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제 단가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기 용기 자체가 그 사각형이어서 굉장히 저기 그 쌓아놓기가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한 것이 이렇게 그 우리 찜통입니다. 찜통. 일반 찜통인데, 그 찜통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는 이제 이런 메탄올 젤 연료를 이런 것을 쓰니까 연료 가격만 해도 벌써 7,000원 정도 돼버려요. 그래서 이 연료비를 다운시키려고 그러면 저기 그 석유를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석유를 한꺼번에 그냥 홀홀 태워버리면 안 되니까 구멍을 일부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단가 면에서 여기에 단가에 거의 3분의 1로 저기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열량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탄올 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용기 값만 해도 이제 보통 2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찜통을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려고 하면 2만 원 정도 되는데, 초기에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게 단점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석유만 갈아 끼우면 계속 넣고, 이것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놔두면 한 30개 정도는 한 창고에 있다가 여기 들통에 면적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하고, 옮기면서도 이렇게 쭉쭉 빼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메탄올 젤이고요. 목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기 파라핀. 요게 열량이 제일 고로 많습니다. 여기는 순간 발화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20개를 미리 깔아놓고 좋은 온도계를 한두 군데에다가 달아놓고 온도가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 보고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온이 너무 많이 내려갔다 그런다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기류가 오는 쪽에다가 더 많이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바람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언제나 이걸 함에 있어가지고 언제나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바로 화재 예방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반드시 덮어두고 반드시 주변에 이나물이 없게끔 경운 작업을 먼저 해서 불에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없게끔 만든 것이, 그래서 화재가 안 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처리를 했을 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풍법과 연소자재, 그 다음 살수법에 대해서 했는데, 살수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정을 따로 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관정을 판다 하더라도 물 수급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확보가 어려우면 이것은 하다가 끊어져 버리면 피해가 굉장히 더 커져 버릴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송풍법 같은 경우는 영하 2도씨 이하의 경우에는 연소법 보안이 미리 지금 이미 여러분 농가에서 송풍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런다면 영하 2도 이하 정도 됐을 경우에는 그것만 바라지 마시고, 또 특히 바람이 불 경우에는 송풍기를 가동하더라도 그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소법을 병행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후로는 언제 적기에 방제를 하느냐, 그 다음에 약재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